네, 안녕하십니까. 충주고등학교 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천문대가 또 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뵙지 못해서 참 안타깝고요. 제가 이 수요일마다 해드리는 이 유튜브 강좌, 오늘도 제가 사이언스타임즈에 연재한 글과 요즘 천문 현상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홈페이지 고고스타.kr 별박사 코너에 있는 질문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여기다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할게요. 자, 이 별박사의 온라인 강연 재밌는 별자리 여행 벌써 3달 정도 된 것 같네요. 자, 항상 제가 시작할 때 이런 화면을 보여드리죠. 자, 제 얼굴 옆으로 좀 돌릴게요. 저는 항상 별을 보면서 저 수많은 별 중에 하나가 우리의 태양이고 그중 조그마한 행성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밤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지구가 있기 때문이고 지구가 아름다운 것은 역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옛날 생트치베리가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옛날도 아니지만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그 어린 왕자에서의 말을 저도 밤하늘을 보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볼 수 없는 우주, 자, 수많은 별이 있는 우주. 하지만 우리에겐 이 지구가 전부일 수도 있고 이 지구의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비록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우주 어느 곳에도 이만한 곳이 없을 겁니다. 자, 미국 앨런 머스크가 화성에 가겠다. 2024년에 화성 탐사선을 보내겠다. 하지만 화성에 아무리 좋은 곳에 가더라도 지구의 가장 나쁜 곳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지구는 그래도 남극에 가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공기도 있고 적당한 중력도 있고 그죠? 자,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척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만 밤하늘의 별을 생각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그래도 이 아름다운 지구에 살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가 빨리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이 지구에서 좀 더 좋은 환경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먼저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해가 가장 일찍 지는 날입니다. 자, 오늘 글도 제가 사이언스 타임즈에 연재하고 있는 재미있는 별자리 여행에 대한 글인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사이언스 타임즈 검색하시면 제가 연재하고 있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이 있으니까. 자, 1년 중 낮이 가장 짧은 날은 우리 동지라고 알고 있죠. 올해 동지는 12월 21일입니다. 제가 춘하 추동 외우는 방법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3월 21일이 보통 춘분이에요. 그래서 1년이 12달이니까 춘하 추동 3달씩 갑니다. 3월 21일, 321이 춘분이고 3달 정도 지난 6월 21일경이 하지. 다시 또 3달 정도 지난 9월 21일경이 수분. 다시 또 3달 정도 지난 12월 21일경이 동지. 하루 이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춘하 추동 321, 621, 921, 1221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이 하지는 낮이 가장 긴 날이고 그 다음에 동지는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요새 굉장히 해가 일찍 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동지가 낮이 가장 짧은 날이긴 하지만 해가 가장 일찍 지는 날은 동지가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경입니다. 자, 12월 5일 날 달력을 보시면 저희가 만든 천문 달력인데요. 자, 이 12월 5일 날 해가 지는 시간이 5시 13분이에요. 근데 그 전주나 다음 주는 다 5시 14분, 14분. 그죠? 이게 제일 짧죠. 해가 일찍 진다는 것은 그만큼 낮이 짧아질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낮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뜬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그 전날은 해가 7시 31분에 떴습니다. 근데 점점 해 뜨는 시간 늦어져요. 37분, 37분 늦어지죠. 해 뜨는 시간은 계속 늦어지지만 해가 지는 시간은 12월 5일을 기준으로 그러면 빨라졌다가 다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이 가장 짧은 날은 동지지만
해가 가장 일찍 지는 날은 12월 첫 주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예전에 조사하게 됐던 것은 뭐 친구 중에서 이 후배들 중에서 골프 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골프 안 치지만 이상하게 골프장 갔더니 12월 첫 주가 가장 그 마지막에 시작하는 시간을 앞당겨져 있다. 왜 그러냐? 동지가 아니라 왜 12월 초순에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 해가 가장 일찍 지는 날은 동지가 아니라 12월 5일, 6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주 주말이 가장 해가 일찍 진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변하는 것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큰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태양의 고도예요. 자, 우리가 이걸 알고 있죠. 화진날 태양이 제일 높이 뜨고, 그죠? 동짓날 제일 낮게 뜬다. 알고 있죠? 자,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궤도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으니까 여름에는 지구의 기울어진 축이 북반구가 태양 쪽을 향하고 있고 반대로 겨울에는 태양의 반대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지 때는 태양이 적도부터 23.5도, 23.4도라고 하죠. 보통 올라가 있고 동지에는 내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도에 있는 별들은 12시간 떴다가 12시간 지는 거예요. 적도에 있으면 12시간 떴다가 12시간 지는데 화지가 되면 먼저 뜨는 거죠. 북쪽에 가까울수록 모든 별들은 북쪽에 가까울수록 떠 있는 시간이 길어요. 북극성은 24시간 떠 있고, 자 지극성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떠 있는 별들이 있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전몰성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뜨는 별들이 있죠. 자 어느 천체의 위치가 북쪽으로 갈수록 떠 있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죠? 그래서 여름에 하지 무렵에는 일찍 뜨고 떠 있는 시간이 길다는 건 뭐예요? 일찍 뜨고 늦게 진다는 거죠. 춘분과 추부 때는 12시간 정도 떴다가 12시간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뜨고 지는 시간이 비슷해요. 자 반대로 동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낮이 짧아지니까 일출이 늦어지고 일몰이 빨라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가 뜨고 지는 일출과 일몰 시간을 결정하는 요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태양의 고도입니다. 태양의 고도가 변하는 이유는 자전축이 기울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름에는 지구의 자전축이 북반구가 태양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고, 그죠? 겨울에는 지구의 자전축이 태양에서 반대로 가 있으니까, 그죠? 태양이 남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남쪽으로 치우친 동지 무렵에는, 겨울 무렵에는 해가 늦게 뜨고 해가 빨리 지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의 남중 구도로 인해서 자 겨울에 일출은 늦어지고 일몰은 빨라지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요소 바로 이 일출과 일몰 시간을 결정한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지구와 태양의 거리예요. 자 지구와 태양을 도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태양의 중력 때문이죠. 가만히 있으면 태양이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행성들은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중력이 세지죠. 빨리 돌아야 돼요. 멀어지면 천천히 돌아요.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행성인 수성이 제일 빨리 도는 이유는 태양의 중력을 제일 세게 받기 때문이죠. 수금지화 점점 멀어지면서 공전 속도는 느려져요. 그런데 지구는 태양을 돌 때 원을 도는 게 아니죠. 약간 찌그러진 타원을 돕니다. 그래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예요. 자 그러면 지구와 태양이 가장 가까워질 때가 언제죠? 자 우리가 여름에 가장 더운 이유가 지구와 태양이 가장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제일 가까워졌을 때는 1월 초순입니다. 가장 멀 때가 7월 초순이고요. 여름에 더운 이유는 거리 때문이 아니라 지구의 자전축이 북반구가 태양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의 고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일사량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자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1월 초순이 제일 가까워요. 가까워질 때는 어떻게 돼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빨리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력이 세니까.
그리고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먼 7월 달쯤에는 태양의 중력이 약해지니까 천천히 돌아요. 자, 여기에서 보세요. 하루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떴다 지는 일출과 일몰 매일같이 떴다 지고 하는 것들은 태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태양일이라고 해요. 근데 별을 기준으로 하면 이건 항성일이라고 하는데 그림에서 한번 보세요. 지구가 별을 기준으로 한 바퀴 삥 도는 거 360도 도는 것이 항성일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24시간이 안 돼요. 23시간 56분. 그런데 지구는 태양을 돌죠. 자, 공전한단 말이에요. 365일 동안 대략 360도를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도 정도씩 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구가 별을 기준으로 한 바퀴 삥 돌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해가 뜨려면 요만큼 더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1도로 더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0도 도는데 24시간이면 그죠? 1시간에 15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도 도는데 4분 정도 걸리죠. 그죠? 그래서 자, 4분 정도 더 자전을 해야지만이 어제와 같은 위치에서 태양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360도 도는 것들을 도는 시간을 항성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23시간 56분이고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의 공전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 360도 플러스 1도 361도를 도는 것이 24시간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자 겨울에는 1월 달이 가까워질수록 지구가 공전 속도가 빨라지니까 하루에 1도가 아니라 더 간다는 거예요. 그죠? 자, 거리가 가까워지면 태양의 중력이 세져요. 그러면 더 많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 공전 속도가 1월 초순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져서 빨라지는 거예요. 빨라지니까 실제로 평균적으로 이 정도 가는데 좀 더 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해가 다시 뜨려면 조금씩 더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1월 초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렇죠. 더 가야 되니까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앞에서 봤던 태양 고도로 인한 효과는 일출을 늦게 하고 일몰을 빠르게 합니다. 태양 고도가 낮아지면 일출은 늦어지고 일몰은 빨라져요. 하지만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지구와 조금 더 빠르게 공전해서 지구가 좀 더 많이 돌기 때문에 자 다시 똑같은 시간에 해가 뜨거나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궤도가 타원이기 때문에 자 1월 초순으로 갈수록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효과는 일출과 일몰 두 개 다 늦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출과 일몰 다 늦추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일몰 시간만 놓고 본다면 실제로 12월 초순이 가장 어떻게 돼요? 빨라요. 자, 이렇게 빨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기본적으로 요걸 보기 위해서 다음 화면 보내면 좋겠네요. 자, 일출 같은 거 일몰인데 자, 일출과 일몰을 따질 때 기본적으로 태양 고도는 일출과 일몰을 갖다가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일출을 늦게 하고 일몰을 빠르게 하지만 지구 태양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은 일출과 일몰을 같이 느리는 거예요. 늦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합쳐지기 때문에 일몰 시간은 12월 초순이 제일 빨라요. 하지만 일출은 자 지구의 남진 고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일출 시간이 늦어지죠. 또 마찬가지로 지구와 태양이 가까워지면서 역시 또 일출 시간이 늦어지죠. 두 가지 효과가 계속 합쳐지기 때문에 1월 초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월 초가 일출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해가 가장 늦게 떠요. 자, 지금 12월 초순은
남중고도로 인해서 해가 빨리 지는 효과하고 그다음에 지구 태양이 가까이 가면서 늦어지는 효과 중에서 자 늦어지는 효과가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태양의 고도가 이렇게 쌓인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동지 때나 직급이나 거의 태양 고도가 비슷해요.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지금이나 동지 때나 태양 고도가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실제로 일출이라든가 일몰 시간에 태양 고도로 인한 효과는 거의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지금부터는 태양 고도보다는 공전 속도에 의한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낮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하지 무렵이 제일 크고 동지 무렵이 제일 짧아요. 하지만 일출과 일몰을 따로 놓고 본다면 일몰 시간이 제일 빨라지는 건 12월 초순, 일출 시간이 가장 늦어지는 것은 언제예요? 1월 초순이 됩니다. 그래서 일몰과 일출 시간이 실제로 동지 때 가장 해가 빨리 지고 늦게 뜨는 게 아니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어려운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 이상 정도 돼야지 이해할 것 같은데 그래도 몇 번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몇 번씩 한번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화면 다시 보시면서 그래서 분명한 것은 자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 때문에 해가 남쪽으로 가면 늦게 뜨고 빨리 진다. 그죠? 늦게 뜨고 빨리 진다. 그런데 지구의 공전 속도가 근위점 돼서 1월 초순 돼서 빨라지면 더 많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돌면 해도 늦게 뜰 뿐만 아니라 늦게 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전 속도에 의해서 빨라지는 것에 의한 효과는 일출과 일몰을 모두 늦춘다. 그죠? 그런데 12월 초순 정도부터는 태양 고도로 인한 효과보다는 이 공전 속도에 의한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자, 더 이상 일몰 시간이 빨라지지 않고 12월 초순 정점으로 다시 점점 어떻게 돼요? 느려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12월 5일과 6일이 1년 중 해가 가장 일찍 지는 날이다. 그래서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들은 12월 초순 보면 와 왜 이렇게 밤이 빨리 오지? 이런 느낌 받아요. 그러니까 밤이 오는 시간만 놓고 보면 벌써 참 이제 한겨울이 온 거예요. 동지보다 이번 주말이 더 해가 빨리 진다는 거. 평소에 별로 생각 못했던 부분일 거예요. 자, 이번 충주고려 천문과학관 별박사의 3분 우주 이태영의 별자리 여행, 재밌는 별자리 여행에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려운 내용이니까 너무 이해 못한다고 머리 아파 이러지 마시고 결과만 갖고 일단 결과는 기억하세요. 1년 중 해가 가장 일찍 지는 날 가장 일몰 시간이 빠를 때가 언제라고요? 자, 12월 5일하고 6일, 12월 초순이에요. 동지가 아닙니다. 동지는 낮이 짧은 거예요. 그리고 일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해가 가장 늦게 뜨는 날은 동지가 아니에요. 1월 초순입니다. 자,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 낮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가다 이 줌을 이용하면 제가 아직도 컴퓨터가 완벽하지 않아서 알림을 끄는 걸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알림이 뜨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해가 가장 일찍 지는 날 이야기해 드렸고 자 이번 주의 별자리 재밌는 별자리 여행의 주인공 별자리는 황소자리예요. 자 황소자리는 V자 모양을 한 별자리입니다. 이렇게 V자 모양을 보고 있죠. 자, 요즘 밤이 되면 동쪽 하늘에 오리온 자리가 떠올라요. 오리온 자리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나비 모양 또는 장고 모양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이 장고 모양 나비 모양인 오리온 자리 떠오르고 이 베텔게우스라고 하는 약간 붉은색 별이 있죠. 일등성이 있고 리겔이라고 하는 별 다음 주에 주인공이 바로 오리온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만 할게요. 오리온 자리보다 먼저 떠오르는 일등성이 있습니다. 역시 붉은색의 알데바란이라는 별이에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어저께 달이 여기 있었는데 달이 이제 오늘 조금 더 왼쪽으로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V자 모양의 별자리입니다. 자, 황소의 머리가 V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V자 모양의 별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황소자리라고 하는데 사실 눈이 한쪽밖에 없어요. 양쪽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 별자리 생각할 때 항상 이 오리온 자리와 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리온 자리가 이 실제로 보면 칼을 들고 있는 칼을 이렇게 몽둥이 또 칼이라고 하는데 들고 있는 사냥꾼이에요. 자, 오리온이 여기 얼굴이고 이게 양쪽 어깨, 허리, 다리거든요. 몽둥이나 칼을 들고 있어요. 맞서고 있는 거예요, 황소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오리온은 이제 못 잡아본 동물이 없을 정도로 다 동물 잡아본 최고의 신화 속에 나오는 사냥꾼이었어요. 더 이상 사냥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뭔가 재미없으면 뭐예요? 취미생활하죠. 근데 저는 생각을 오리온이 취미생활이 뭘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동물과 관련된 이 뭔가 취미생활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보니까 투라는 게 있죠, 투. 그래서 투는 황소가 뿔로 들이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이 오리온하고 황소가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황소가 뿔을 갖다가 오리온한테 들이대고 있고 황소는 이렇게 뭔가를 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오리온과 황소가 투를 하고 있고 그러면 무슨 이거 관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관중이 누굴까? 그 무서운 게임이라서 옆에 쌍둥이 자리 있잖아요. 쌍둥이가 어깨 동무하고서 관중이 된다. 그러면 이런 무서운 게임에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앰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앰뷸런스가 뭘까? 옛날에 마차가 앰뷸런스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 옆에 있는 마차부가 앰뷸런스. 그래서 이 오리온과 황소, 그 옆에 앰뷸런스 관중. 그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이 나름입니다. 아무튼 요즘 저녁 하늘에 동쪽에 보이는 V자 모양의 황소자리, 겨울을 알리는 첫 번째 별자리이기도 하는데요. 자, 이 V자 모양. 저는 이 V자 모양의 별자리를 보고서 옛날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고3 때 이걸 처음으로 황소자리를 알았어요. 그 당시에 황소자리라는 것도 몰랐는데 겨울에 이 늦은 시간에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가다가 하늘에 떠 있는 V자 모양의 별을 보면서 서울에서도 보여요. 이 황소자리는 거의 늦은 시간에는 그 당시 가로등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리를 기원하는 승리의 V자 모양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뭔가 꼭 성공하겠다, 대학을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내일이 바로 이 입시죠. 그래서 저는 합격을 기원하는 별자리, 황소자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자, 날씨가 맑다면 하늘에서 V자 모양의 별자리를 보고서 본인의 성공, 합격을 한번 기원해 보세요. 얼마 전에 저희 청문대 휴관하기 전에 고3 학생이 한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주말에. 그래서 아니 시험을 몇 주 안 남겨놓고 어떻게 천문대로 오셨냐 했더니 천문대 와서 기받으러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홍수자리를 보여줬습니다. V자 모양의 별자리 승리 V. 그래서 이 V자 모양의 별자리거든요. 그리고 이 홍수자리에서 아마 제가 아까 이 투 한다 그랬는데 이 한쪽이 에크론이 된 것 같아요. 이 오리온한테 합정눈을 좀 띄었는지 에크론이 돼가지고 합정눈만 뜨고 있으니까 붉게 충혈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적색 거성이라고 하죠. 여기 나오는 베텔게우스, 황소열의 어떤 별인 알데바란. 별 이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려운 이름이니까.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그때 외우시면 되는데 알데바란, 베텔게우스 이런 별들은 붉은색으로 보이는 별들이에요. 적색 거성이라고 해서 베텔게우스 같은 경우는 태양보다 지름이 한 800배 이상 되고 알데바란도 태양보다 지름이 수백 배 이상 되는 별이에요. 거의 수명이 다한 그런 나이 든 별들이거든요. 자, V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황소자리 뒤에 뿔이 마차부자리 쪽으로 뻗어 있고요. 이 V자 모양의 별들, 알데바란을 뺀 나머지 별들은 히아데스라고 하는 성단이고, 그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7개의 별 정도가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이건 포라이아데스라고 하는 성단이에요. 자, 밤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단, 맨눈으로도 별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황소를 촬영한 모습이거든요. 역시 요즘 정말 스마트폰 잘 나옵니다. V자 모양의 황소자리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좀생이별, 묘성이라고도 불리는 폴레이아드 성단이 있습니다. 마치 북두칠성을 축소한 것 같아요. 이거 확대해 보면 거의 북두칠성 같아요. 그래서 자, 이 페르세우스 자리 바로 밑에 있는데 저는 또 어떤 상상을 하냐면 이렇게 납치대처럼도 보여요. 카시오페이 자리부터 페르세우스 자리가 쭉 해서 플레이아데스 성당까지가 낚싯대 같은데 낚싯대 끝에 있는 여기 낚싯바디예요.
자, 이상하게 가는데 낚시밥이고 그 뒤로 가면 이 뒤에 가면 커다란 물고기 별자리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아닌데 물에 사는 별자리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고래예요, 고래. 그래서 하늘의 거인이 낚싯대 들이우고 폴레아드 성단을 미끼 삼아서 고래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상도 제가 해봤는데요. 아무튼 자 겨울을 알리는 별자리 황소자리 V자 모양 별 기원의 별자리였고요. 이 황소자리에는 가장 아름다운 성단 폴레아드 성단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죠. 눈을 이렇게 안 보여요. 사진 속에서 보이는데 별은 영어로 뭐라 했죠? 스타라고 했죠. 스타는 스스로 타는 거고 뭐가 탄다고 말씀드렸었죠? 수소가 타는 거. 자, 스타라고 하는 항성은 스스로 타는데 수소가 타는 겁니다. 수소가 모여서 타서 주위에 빛과 열을 주는 존재가 스타다. 스타는 스스로 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예전에 드렸는데 별이 태어나는 곳이 바로 수소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많이 모여 있는 곳 바로 성운이죠. 성운 속에서 별이 만들어지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가스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폴레이아드 성단은 갓 태어난 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불규칙하게 갓 태어난 별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상계 성단이라고 해요. 별이 모여 있는 집단은 성단인데 그 중에 이렇게 특별한 모양 없이 모여 있는 것을 상계 성단이라고 하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주변에 아직 가스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늘이 낮에 파랗게 보이는 이유가 햇빛이 공기 중에서 가장 짧은 파란 빛들이 부딪혀서 산란이 되기 때문에 반사돼서 하늘이 파랗다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자, 바로 이 성단이 주변에 파랗게 보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별을 만들고 남은 가스들이 별 주변에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별빛들이 반사가 돼가지고 반사 산란 같은 말이에요. 거의 이 별빛에 가스에 화장이 짧은 파란 빛들이 부딪혀서 산란돼가지고 파랗게 보입니다. 이걸 반사성운이라고 하거든요. 자, 반사성운 사진 속에서만 보이지만 눈으로는 아주 예쁜 별들이 모여 있는 그런 성단처럼 보이고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더 예쁜 아주 파란색의 예쁜 반사성운의 모습이 보입니다. 반사성운이라는 것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별들 주변에 가스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게 보통 맨눈으로 보면 한 6개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눈 좋은 사람들은 9개, 10개 이상도 보인다고 그래요. 제가 여행을 다닐 때 고비 사막에 가보니까 고비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시력이 한 4.0, 5.0 된다 그래요. 워낙 멀리 보니까 그 사람들은 폴레아스 성단에서 10몇 개씩 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는 한 6개 정도 겨우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신화에 의하면 하늘을 떠받들고 있는 신 누구죠? 아틀라스 신이죠. 아틀라스 신의 딸들이에요. 자, 그래서 폴레이아데스 복수거든요. 아틀라스 신의 딸인 7자매 그들의 이름이 폴레이아데스입니다. 그래서 아틀라스 신의 딸들의 모습인데 아무튼 이 7개 정도의 별들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7개 국수랑 축소한 것처럼 비슷하게 보이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국자 모양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계 성단이면서 푸른색으로 보이는 반사성운이기도 하다. 뭐 M45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이건 뭐냐면 메시에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이 뭔가 관측하기 좋은 옛날에 메시에라는 사람이 이제 해성을 찾아다니는 사냥꾼이었는데 하늘에서 해성처럼 보이는 뭔가 뿌옇게 보이는 그런 대상들을 갖다가 이제 번호를 매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M1부터 M110번까지 있는데 자 M45, 45번째 해당하는 폴레이아드 성단. 자, 이 성단을 우리말로는 좀생이별이라고도 하고 묘성이라고도 하는데 자, 만원짜리 지경에 나오는 우리나라 옛날 별지도 천상열차 분야지도 1395년에 만들어진 천상열차 분야지도 속에는 이곳이 백호의 한 부분으로 나옵니다. 자, 천상열차 분야지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우리나라 옛날 별지도예요. 옛날 별지도에는 가운데 북극성 근처에는 임금님이 사시는 곳 궁궐이 잠의원이라고 있고 그 아래쪽에는 이 관리가 있는 태미원이라고 하는 관청이 있고 또 그 옆에는 백성들이 사는 시장인 천시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는 세계의 둘레를 태양이 도는 길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 4개의 신령들이 수호하고 있다.
그래서 청룡이 있는 곳이 바로 뭐냐면 태양이 가을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가을철 별자리가 있는 곳이 청룡, 겨울철 별자리가 있는 곳이 추운 곳이니까 검은색 현무, 봄철에 별자리가 있는 것이 백호. 실제 문제 태양이 머무는 거예요. 자, 태양이 가을철에 머무는 곳이 청룡, 겨울에 머무는 곳이 현무, 봄철에 머무는 곳이 백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름에 머무는 곳이 주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봄에 머무는 곳이니까 태양이 봄에 있으니까 실제 우리가 볼 때는 가을에 보이는 별자리들이죠. 가을철에 보이는 별자리가 백호. 그 다음에 태양이 여름에 머무는 이곳은 실제 겨울철의 별자리죠. 근데 이것은 천상일체 분야 지도는 거의 1세기 무렵,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의 별자리예요. 그러니까 지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을철에 보이는 별자리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은 겨울철에 보여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황소 자리부터 다음 주에 이야기할 백호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자, 이 오리온 자리 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한 2000년 전에는 가을철에 보이는 별자리, 태양이 봄에 머물렀던 백호에 해당되고 가을철의 별자리였지만 지금은 지축의 세차 운동이라고 해서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겨울철에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자 홍소 자리 천상열차 분야지 속에서는 이 서방 백호의 몸에 해당됩니다. 묘성과 필성.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도 어렵지요. 청룡은 각항저방 신미기 뿔서부터 항문까지 현무는 두녀 위실벽 백호는 귀류이며 필자삼 주작은 장기리성 장익진 하는 건데 아무튼 어렵습니다.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우리나라의 별자리 중에 백호 서방 백호 태양이 봄철에 머무는 백호의 몸통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황소 자리였습니다. 그 황소 자리에 바로 이 묘성이라고 하는 7개의 별, 묘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묘성과 그다음에 황소의 골자 모양에 해당되는 필 여기 다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황소 자리 청산일차 분야 지도 속에서는 황소의 몸에 해당된다 하는 이야기까지 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천문 현상 이 뉴스 좀 설명드릴게요. 이 권영국님이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별박사한테 지구는 왜 자전할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죠.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죠. 지구가 자전하니까 제가 오늘 처음에 일출일몰 얘기했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일출과 일몰을 하죠. 지구는 자전하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바로 이쪽이 중국, 이쪽이 어떻게 돼요? 여기 미국이군요. 미국의 이제 서쪽이고 동쪽이죠. 이렇게 하죠. 서에서 동으로 자전합니다.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별들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죠. 지구는 처음부터 자전한 건데 왜 자전할까요? 태양계는 처음부터 회전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거 강의를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스타라고 하는 것은 수소 탄다. 수소가 모여있는 가스 속에서 수소가 중력으로 모입니다. 여기저기 사방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방에서 모이다 보니까 그것이 스핀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별들은 회전하면서 모이게 돼 있어요. 회전하면서 모이면서 중심에 태양이 만들어지고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에 나머지 물질들이 행성들을 만드는 건데 이거 점점 빨라지면서 회전이 빨라지면서 모든 물질들이 이 회전하는 축의 수직한 그러니까 이 적도 면을 따라 돌게 돼요. 이쪽으로 압축이 되거든요. 이걸 압착 원반, 압착 원반이라고 하는데 모든 처음에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압축되면서 그 회전하는 면, 그 면을 따라서 점점 모여요. 모이고 거기에서 이 회전하는 물질들 중에서 일부가 또 모여서 행성들을 만드는데 역시 돌면서 중력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데 처음에 도는 방향이 다 서에서 동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성들이 공전 서에서 동으로 하는데 그 공전하면서 거기 돌고 있는 물질들끼리 거기에 또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데 역시 모이면서 다시 또 스핀이 도는 거죠. 여러 방향에 모이니까. 모이면서 역시 또
원래 도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처음에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도는 방향이 이 스핀 방향이 서에서 동이었고 그 방향에 따라서 모든 천체들이 모여들면서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모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중력 때문에 모이는데 움직이는 것들이 모이면서 계속 그 도이는 우리 보통 어려운 말로 이제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도는 운동량인데 그것이 합쳐지면서 계속 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46억 년 전에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도는 방향 자체가 서에서 동이었고 그때부터 돌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역시 계속 스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왜 저전할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돌지 않으면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뭉쳐지질 않아요. 여기저기서 다 중력이니까 여기저기서 뭉치게 되죠. 모든 힘들이 모이면 모이는 힘들 때문에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초기에 도는 방향 자체가 서에서 동이었고 그 힘을 가지고 모여서 역시 지구도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모여진 거기 때문에 46억 년 전부터 그렇게 도는 겁니다. 자, 또 질문 하나 해주신 게 해성으로 우주선을 만들면 어떻겠나요? 그래서 물론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자, 10년 전에 나타났던 외계 천체가 있습니다. 오umu아무아라고 해서. 자, 그래서 외계에서 온 첫 번째 천체였어요. 그래서 I1 해가지고 I1 해서 인터스텔라 오브젝트 첫 번째 거예요. 처음에 이게 길쭉하게 한 500m쯤 되는 길쭉한 천체인데 보니까 이것이 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성의 궤도가 굉장히 어긋났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태양계 게 아닌 거예요. 외계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이상하다. 외계에서 온 우주선이 아닐까. 그래서 해성을 가장한 해성 속에 숨어 있는 외계인들의 우주선이 아닐까 이렇게 뭐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아니다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긴 했고 그리고 이미 떠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근처에 떠나가가지고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2017년 10월에 발견된 이 해성 외계에서 온 해성이 우주선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하기도 했는데 자 해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지적으로 어렵던 덩어리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주선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혹시 딥 임팩트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자 오늘 질문해 주셨던 그 권영구님 그 딥 임팩트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그 어디 한번 보시면 딥 임팩트라는 영화가 거기에서 뭐냐면 해성이 지구에 충돌하러 다가오기 때문에 그 해성을 폭파시키기 위해서 우주선이 간 거거든요. 해성은 지점은 얼덩어리인데 해양에 가까워지면 굉장히 많은 가스가 피어오르고 정말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곳이 돼요. 그 안에 들어가서 뭘 산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물이라든가 그리고 해성이라는 자체가 작은 거는 뭐 지름이 뭐 몇백 미터, 몇십 미터짜리 있지만 큰 거는 뭐 1km, 10km짜리 있을 거고 단지 물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해성으로 우주선을 만든다는 거. 물론 엄청난 문명이 돼가지고 우리가 해성을 이용해가지고 해성에다가 뭐 안에다 뭘 만들어가지고 우주선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현재 우리의 과학으로는 힘들 것 같고요. 아무튼 딥임팩트라는 영화를 보면 해성의 정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1990년대 말에 나왔던 영화인데 이 딥임팩트 제가 예전에 돌아가신 조경철 박사와 더불어서 같이 시사회부터 많이 봤는데 제가 딥임팩트라는 영화를 5번 봤는데 5번 계속 다 울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가장 저를 많이 울렸던 영화가 딥임팩트인데 해성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아무튼 그걸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또 해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죠. 지난주네요. 일본 상공에 거대한 물덩어리가 떨어졌다. 이런 뉴스가 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또 나왔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물덩어리 떨어졌죠. 자, 11월 29일 새벽이에요. 엄청난 물덩어리.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월인가 또 이런 거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9월인가 어디서 또 이제 발견 이런 게 또 보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몇 년 전에는 또 진주 운석 떨어질 때 이런 얘기 나왔었죠. 자, 이런 불덩어리 화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금성보다 밝은 그런 별똥별을 화구라고 부릅니다. 1등성보다 100배쯤 밝은 게 금성이에요. 자,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표시하는데 1등급보다 5등급이 내려가면 100배 밝은 거예요. 1등급보다 5등급이 올라가면 100배 어두운 거고. 그래서 1등성보다 5배, 5등급 위로 올라간 6등성이 1등성보다 100배 더 어두워요. 1등성보다 100배 더 밝으면 1 빼기 5니까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등급이 바로 금성이에요. 요즘 새벽 하늘에 굉장히 잘 보이는 금성이 바로 마이너스 4등급쯤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이는 별똥별 중에서 와 밝다. 금성 정도 밝은 걸 화구라고 하는데, 자 보통 이런 화구는 밤하늘 열심히 보면 밤하늘 올려다보는 시간에 보통 한 20시간에 하나 정도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우리 보통 20시간 동안 하늘 볼 사람이 없죠. 보통 하룻밤에 밤하늘 많이 봐봤자 2시간 올려다보기도 힘들죠. 하루에 2시간 올려다보면 한 열흘에 한 번씩은 자그마한 화구 하나씩은 좀 볼 수 있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정말 밝은 거 기본적으로 운석이 떨어질 정도의 그런 별똥별이 보이려면 최소한 마이너스 8등급 소승달 정도 돼야지만이 운석이 남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운석 남기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운석은 돌덩어리 아닌 쇳덩어리예요. 보통 운석의 이 별똥별의 대부분은 해성에서 온 거거든요. 해성은 지저분한 돌덩어리예요. 돌이 별로 없어요. 가스가 얼어있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핵이라도 대부분 다 대기 중에 사라져버리고 땅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운석을 남기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형위성이 돌덩어리나 쇳덩어리 소형위성에서 온 거래야 돼요. 그래서 자 하루에 실제로 지구 전체에 떨어지는 운석이 10개에서 한 50개 사이라고 합니다. 수십 개 정도 되는데 근데 사람이 사는 것보다 사람이 살지 않는 바다가 더 많죠. 그리고 오지도 많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이런 곳에 떨어지는 것들이 그중에 한 20% 정도 2개에서 10개 요 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낮에도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떨어지는 것까지 밤에 우리가 불타는 걸 보는 거는 정말 지구 전체에서 정말 어쩌다 한 개 있을까 정도.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운석이 땅에 남으려면 기원 자체가 별똥별 자체가 혜성이 아닌 소행성에서 온 것이라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밝기가 최소한 초승달 정도 밝아야지만이 뭔가 남는 게 있다 하는 거고 그 남는 운석의 대부분은 사실은 돌이에요. 돌. 그래서 운석은 돌 아니면 철인데 돌이 거의 90% 정도 되고 그리고 일부가 한 5% 정도가 철이고 그리고 철과 돌이 섞여 있는 게 그중에 전체적으로 한 1, 2%쯤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 운석 얘기 또 하는 게 또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뉴스 중에 하나가 또 인도네시아인이 로또 운석을 찾았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뉴스 나왔던 게 한 20억 원 벌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니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것도 뭐 11월 달에 나온 뉴스예요. 사실을 알고 보니까 사기당해가지고 한 1,6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 이제 어느 사람이 8월 초에 집에 쿵 하면서 운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kg 정도, 이 손바닥 정도 와 있는 한 2kg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 2.2kg쯤 됐는데 나중에 주술라고 보니까 껍질이 벗겨져 가지고 한 1.8kg쯤 된다는 건데 이렇게 떨어진 운석들은 이렇게 보면 옆에 껍질이 있어요. 크고 남은 시커먼 껍질 벗겨졌죠. 이거 갖다가 용융각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1,500도, 2,000도 가까운 1,500도 이상 되는 온도에서 내려왔으니까 엄청난 녹고 왔을 거 아니에요. 녹으면서 만들어진 그런 용융각이라고 하는 녹은 것 같은 흔적이 있고 그 껍질이 벗겨진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운석의 가격이 얼마냐 해가지고 막 말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뉴스 보고 야 무슨 2kg짜리가 처음에는 180만 불, 그람당 900불. 와, 그러면 그 그람당 거의 돈 100만 원 정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 이렇게 비쌀까?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틀려가지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한 1,600만 원 정도 받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운석은 그래요. 예전에도 제가 진주 운석 때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운석은 로또는 아니다. 근데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건이 비싸게 팔린다는 건 희귀해야 돼요. 희귀하거나, 그렇죠? 희귀하거나 아니면 뭔가 정말 멋있거나 아니면 뭔가 정말 유명하거나, 유명하다는 건 족보가 있다는 건데 진주운석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게 전 국민이 봤잖아요. 그래서 진주운석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세 때문에 비싸질 수 있는 거고. 자, 근데 인도네시아의 이 운석은 떨어진 거 본 사람은 없거든요. 유명세는 없어요. 근데 자 보니까 지금 이런 거거든요. 아까 보세요. 예뻐요? 모양은 영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희귀하느냐? 아, 조금 희귀하긴 하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떨어지는 운석의 대부분은 돌이라고 했는데 돌로 치면 별로 희귀한 거 아니에요. 이거 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돌 중에서 산소질이 풍부한 그런 돌이란 얘기예요. 여기 동글동글한 모양 보이죠? 동글동글한 거 보이죠? 이 동글동글한 거 자체가 이것이 그 아주 구슬 모양 입자인데 이 콘드릴이라고 해가지고 태양계 초기에 처음 만들어질 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태양계 초기. 뭐 뉴스에 보니까 46억 년 전의 모습. 운석은 다 46억 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계 초기에 만들어진 거니까. 소행성이라고 다 46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46억 년 전에 만들어진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게 대부분 다 운석인데 그중에 좀 희귀한 산소질이 풍부한 운석이라는 거예요. 전체 운석의 한 3에서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희귀하죠. 희귀하니까 다른 것보다 가격이 좀 비싸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희귀한데 여기 보면 이제 CM이라고 분류가 되거든요. 자, C라고 들어가는 운석들은 이 탄소질이 많은 운석들인데 뒤에 M자 나오는 게 있고 I자 나오는 게 있고 뭐 이런데 이런 것들은 큰 신경 쓰 이건 어느 유형이라는 건데 좀 여러분들 별 신경 쓰가 없고 뒤에는 숫자가 중요해요. 자, 3이라는 숫자가 기본인데 3이면 변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4, 5, 6, 7 숫자가 커지면 열에 의한 변형이 좀 있다는 겁니다. 이건 1 또는 2라는 거예요. 2라고 1은 뭐냐면 3보다 적은 것들은 물에 의한 변형이 좀 있다는 거예요. 자, 숫자가 낮을수록 희귀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소질도 희귀한데 거기에서 실제로 숫자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비쌀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돈운석보다는 가격이 최소한 10배 이상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가격을 갖다가 대략 저는 보통 이런 운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C로 되어 있는 탄소질 운석은 보통 10불에서부터 수십 불 이 사이거든요. 그래서 10불로 치면 한 2만 불. 그러니까 뭐 한 20불 치면 4만 불. 그러니까 최소한 몇 천만 원대, 1억 정도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사갔으니까 최종 판매가가 그렇게 되는데 중간에 그걸 갖다가 목표를 갖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좀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도네시아 사람이 받은 돈 1,600만 원, 아주 적은 돈 같진 않아요. 절대로 이걸 그 운석을 가지고 20억 원, 근데 이런 거 20억 원 주고 살 사람 없어요. 아주 이게 뭐 모양이 예쁜 것도 아니고 유명한 것도 아니고 물론 연구용으로 쓴다. 연구용으로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희귀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한 수천만 원 되는데 중간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발견하고 이거 와가지고 중간에 뭐 이렇게 하니까 제가 봐서는 뭐 그렇게 아주 사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쳐질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에 실제로 이분 이 정도라도 노또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간에 자 돌로 된 운석 중에서 C로 시작하는 탄소질 운석이 희귀하다. 그리고 C로 시작한 운석 중에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형에 따라서 뭐 CI도 있고 CM도 있고 뭐 쭉 있는데 그 중에 비슷비슷해요 가격들은. 근데 숫자가 뒤에 나온 숫자가 낮을수록 가격이 높을 수 있다. 3을 기준으로 4, 5, 6, 7은 열에 의한 변형. 7 정도가 변형이 많은 거고. 그죠? 그 다음에 1, 2 정도는 물에 의한 변형이 좀 있었다는 거고. 근데 물에 의한 거니까 우주에 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 추운 곳에. 변형이 별로 없다는 거죠.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주 운석은
사람들도 지금 진주운석 그 당시에 이것이 정말 정부에서 그 당시에 한 30kg 정도가 발견됐는데 정부에서는 그람당 10,000원 정도씩 쳐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 소장자들은 이게 무슨 얘기냐, 도저히 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랬고, 정부는 그 정도는 충분하다라고 했던 건데 모르겠습니다. 진주운석 자체는 실제로 희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진주운석은 정말 유명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관측된 최초의 운석이었고, 그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던 거죠. 물론 그 해에 그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굉장히 좀 전 국민 슬퍼한 예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진주운석에게 더 오래 가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진주운석이 이 자체는, 이 운석은 가장 흔한 돌운석이었어요. 오디너리 콘드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 둥글둥글한 아까 입자가 많았던 거, 이게 이제 콘드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시원 운석이라고 하는데, 그 분화가 안 된 최초의 운석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탄소질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불소 성분이 많은 그런 일반적인 이 운석입니다. 돌운석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운석 자체가 이 기본적으로 이 B5라고 해가지고 그 이 오디너리 콘드라이트 중에서 약간 그 철 성분이 많은 그런 운석이었어요. 그래서 이 철 성분이 많은 오니까 변형이 좀 된 거죠. 그래서 변형이 좀 된 그런 운석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름을 조금 헷갈리네. 이게 그러니까 진주 운석의 종류가 그 당시에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진주 운석의 그 네. 자, 저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혹시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진주운석의 타입이 그 당시에, 자, H5네요. 제가 잘못했죠. 그죠? 분명히 이게 지금 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B가 아니라 H예요. H. 그래서 이거 좀 고치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철 성분이 높기 때문에 high, 그러니까 철의 성분이 많기 때문에 H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H5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H5. 자,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잘못했으면 고치는 게 낫죠. 그래서 이게 H5예요. 그래서 오디널 컨트라이트인데 일반적인 동글동글한 그 컨드룰이 많은 구슬 모양의 이 톱에 만들어진 그런 입자들이 많은 건데, 그 중에 철 성분이 많기 때문에 H, 하이, 5라고 하고 5입니다. 5. 5는 3보다 크잖아요. 4, 5. 열 변형이 좀 있었던 그런 운석입니다. 이런 운석은 너무 흔하다는 거예요. 전체 운석 중에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숫자도 3, 4, 5 좀 높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콘드룰이 변형이 좀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운석들은 보통 그람당 가격이 한 1,000원, 2,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10배쯤 한다 해줬다라고 하는데, 유명세를 가격으로 매길 수는 없잖아요. 저는 사실 뭐 100배를 쳐줘도 그만큼 유명하니까, 대한민국의 진주운석 처음인데 처음은 두 번, 세 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근데 희귀한 것만 따지면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진주운석 희귀하진 않지만 유명세가 있는 운석인데, 아직까지 정부가 구매를 못하고 이 발견한 분들이 가보로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공기 중에 노출되면 안에가 약간 산화되고 뭐 하면서 가치가 더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진주 운석이라는 유명세만큼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서는 최소한 충분한 값어치는 있고, 어디 가서 박물관에 갖다 놓더라도 그 이상의 뭐 충분하게 그람당 최소한 수십 불 이상의 가치는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미션 뉴스 보니까 RC 오늘 어제였죠. RC5 전파 환경이 완전히 붕괴됐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지름 300m짜리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2015년까지 세계 가장 큰 전파 환경이었죠. 2016년에 중국의 테난이라고 하는 전파 환경 500m짜리 만들어지면서 2위가 됐는데, 지난 8월과 11월에 두 차례 떨어지면서 이렇게 철제기둥이 떨어지면서 테이프 떨어지면서 이렇게 파였었는데, 이번에 어제
완전히 싹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 컨택트, 조디 포스터 나왔던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외계인하고 이 신호 주고받는 것이 바로 이 RC-4 전파망 안경이었는데 아무튼 1963년에 만들어지고 자 벌써 꽤 됐죠. 57년 됐는데 드디어 붕괴됐습니다. RC-4 전파망 안경이 사라졌다 이런 뉴스 봤고 또 이제 중국의 창어 5호가 어제 달의 폭풍의 바다에 착륙에 성공했다 이런 뉴스 나왔어요. 지난 11월 24일 발사돼 가지고 자 그래서 거의 일주일 만에 간 거죠. 일주일 만에 달에 착륙했습니다. 자, 폭풍의 대양이라고 해서 요쯤 여기에 착륙했거든요. 이쪽에 여기에. 그래서 자 앞으로 11호 착륙한 건 고유의 바다인데 폭풍의 대양이라고 해서 가장 큰 대양 요 끝에 머리에 여기에 착륙을 했습니다. 여기에 착륙을 해가지고 자 이 중국의 창어 5호는 착륙해서 거기서 드릴로 한 2m 정도 구멍을 파가지고 2km 정도의 흙을 파내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안 걸립니다. 한 2주 후에 이 12월 16일, 17일 정도 12월 16일, 17일 정도에 내몽골의 사막 지대로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 한 달이 채 안 걸리죠. 그래서 과거에 러시아가 착륙선 같은 거 가서 갖고 올 때 기껏해 몇백 그램인데 사람이 가서 갖고 올 때 키로 단위를 갖고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중국의 창호 5호 무사히 착륙을 성공했고 거기에서 이제 구멍을 뚫어서 흙을 갖다가 한 2km 정도 가져다가 뭐 12월 16, 17일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갖고 오면 뭐 중국에서 뭐 시진핑 주석의 고향에도 보내겠다 이런 뉴스도 많은데 아무튼 우주 불기를 선언한 중국 창호가 무사히 달에 착륙했다 하는 거고 실패하면 창호 6호 보낼 생각이었는데 아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창호 6호, 7호는 달의 남극 지역에 기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후보지 선정하는 그런 용도로 쓰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국 창호 5호 어제 달에 착륙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제가 이제 태양 확정 사진을 가끔씩 찍고 있는데 이게 오른쪽이 오늘 사진입니다. 청주가 지금 날씨가 흐려가지고 서울에서 찍은 건데 흑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자, 흑점이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겁니다. 태양 활동을 11년 주기로 이 강해졌다 약했다는데 작년에는 정말 거의 흑점이 없는 날이 굉장히 많았어요. 올해는 점점 흑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있던 흑점이 하루 만에 조금 오른쪽으로 옮겼죠. 이건 오늘 찍은 거고요. 이건 어제 오늘입니다. 이건 스페이스 웨더닷컴이라고 해서 이 우주 기상을 해주는 거기에 사이트에서 나왔던 사진인데 우리가 찍은 사진은 거의 같죠. 양쪽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자 태양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흑점이 많아지면서 태양에서 지금 날아오는 입자들도 많아지는 거고 또 이게 많아진다는 건 결국 북부에 가면 오로라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고 다시 또 오로라를 보러 저는 캐나다를 가고 싶습니다. 제가 12번 가가지고 굉장히 멋진 오로라를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 자 이제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서서히 사라지고 이제 빨리 사라지고 다 같이 멋진 태양에서 오는 이런 입자들을 통해서 지구에 멋진 오로라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오로라를 보러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처음으로 하는 12월 2일 충주고리 천문과학관 이태영의 재미있는 별자리 여행, 별박사의 재미있는 별자리 여행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앞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충주고리 천문과학관 홈페이지 고고스타.kr 별박사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거기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